시간이 넘어갔네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일본.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전쟁 게임은 끝났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은요. 일본은요. 관리 대상이에요. 관리 대상.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 있죠.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예? 이게 누구들이 그럽니까? 예? 우리 사회 수구 세력들. 식민지가 청산이 안 돼가지고 식민지 그 상황 속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부패 세력하고 촛불 시민의 구분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패 세력은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고, 예? 분단 상황 속에서는 미국에 대한, 예? 이 아주 열등의식, 이 열패감을 갖고 있는. 촛불 시민은 뭐냐? 자주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개방적인 자주의식입니다. 물론 폐쇄적인 자주의식이 아니라요. 자, 일본에 대해서 제가 일본이 1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예? 성장률이 나왔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나와요. 너무 다르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멋있잖아요. AC는 BC하고 전혀 다른 세상일 거다. 즉 애프터 코로나는 비포 코로나하고 전혀 다른 세상일 거다. 말은 멋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사고는 비포 코로나로 사고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맞죠. 예?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은 이게 여기 들어가 있지. 이게 앞에 들어가 있지. 자, 일본은 우리가 한일 간의 경제전쟁 게임은 끝났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이 낮은 거는 이건 표면적인 문제이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니까는 작동하지 않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 시스템의 파산을 지금 저는 이게 보여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회는 체념이 지배하고 있어요. 체념이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이게 전체 국민으로 이게 확산돼가고 스물스물 확산돼가고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성장률 수치를 이해하려면은 일본 시스템, 아베노믹스, 일본의 문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본 경제를 먼저 개괄을 할게요. 과거에도 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된 건 잘 아실 거예요. 1991년도부터 자산시장이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 소위 일본의 GDP가 20년 동안 2012년 때 1990년대 초보다 더 낮은 수준이 돼버리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얘기 나왔잖아요. 저러고 나서 아베가 재집권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2009년부터 한 3년 동안에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죠. 근데 경제가 금융위기에 곤두박질 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또 2011년도에는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사고가 나타나고 하면서 일본 사회가 굉장히 침체되고 우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극우 집단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게 아베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아베가 2012년 말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박근혜하고 똑같은 출발을 하죠. 2013년에요. 그렇죠? 근데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마약성 처방입니다. 네? 마약성 처방. 우리가 마약을 가지고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통제 역할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아베노믹스는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돈을 대규모로 찍자. 네? 일본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자. 그래서 일본은행의 총재를, 구로다는 사람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안딱 앉혀놓고 돈을 대규모로 찍자. 돈을 대규모로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소위 수출이 일본 상품이 대외적으로 싸지니까는 수출이 증가할 게 아니냐.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게 아니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릴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고용이 늘게 되면 임금도 증가할 게 아니냐. 임금이 증가하면 가게들이 소비도 더 늘리고 소비가 늘면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도 증대할 게 아니냐. 그래서 국가 부채도 줄어들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이게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저기 두 번째 빨간색 표시로 제가 화살표 놨잖아요. 여기서부터 작동이 안 됐습니다. 기업 수익까지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작동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자, 이제 봐보세요. 아베가 집권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권한 다음에요. 지금까지 올해 1분기까지 일본의 GDP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GDP가요. 35조 엔 증가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일본의 GDP가 한 532조 엔 정도 돼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32조 엔. 이게 언제 수준이냐? 96년 1분기 수준입니다. 96년 2분기가 매년 쪽에 보게 되면 536조 엔 나오잖아요. 그렇죠? 95년 말 수준으로 들어간 거예요. 25년 전으로요. 예? 25년 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이 35조 엔이 증가됐는데 아베는 이걸 자기 치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베가 집권한 동안에 일본은행에서 찍어낸 돈이요. 562조 엔 정도 됩니다. 562조 엔이면요. 우리나라 1엔이 그러니까 10원 정도 되잖아요.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됩니다. 얼마요? 5,620조 원. 엄청나게 찍은 거죠.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예? 그거의 3배 정도를 찍어낸 거예요. 거의요. 562조 엔을 찍어가지고 35조 엔 정도 소득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참 실패지요. 돈을 저렇게 찍어냈는데, 예? 돈을 수십 배 더 찍어냈는데, 찍어내가지고 35조 엔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보게 되면요. 1인당 소득을 보게 되면은 2012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태예요, 지금요. 2012년보다도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로는 저렇게 좀 한 35조 엔 증가시켰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동안에 명목 GDP가 몇 배가 증가했느냐? 36배나 증가했습니다. 예? 36배나요. 자, 그 다음에 달러 기준으로 일본 GDP는 지금 1995년 수준을 그러니까 오히려 밑돌고 있어요. 예? 밑돌고 있습니다. 95년 수준을요. 2012년 수준보다도 한 1조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아베가 집권하기 전보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달러 가격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저렇게 줄어든 거라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더 가난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자, 우리가 2017년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해라 그랬죠.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소위 물가 수준을 고려한 GDP요. PPP GDP라고 하죠.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추월하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첫 해부터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앞서고 있는데 거기서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차가. 2017년도에는 일본한테 우리가 117달러 정도 앞서게 됐었어요. 1인당 GDP가요. 그런데 지난해는 한 500달러 앞서게 된 거예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G7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가 일본,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영국하고 우리나라가 200달러 불 차이가 안 나게 됐어요, 이제는요. 영국하고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다 보니까는 G7에서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수출을 봐보세요. 수출이요. 수출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83조 엔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2007년도 금융위기 전에 93조 엔이었었어요. 예? 물론 지난해는 코로나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쳐요. 근데 가장 높았을 때가 102조 엔 정도 됐습니다. 2018년도에요. 그리고 아베가 출범하기 전에가 72조 엔이었어요.
아베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9조엔 증가시키지 않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 기준으로 봐보세요. 달러 기준.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자기 집권하기 전보다. 141억 달러나 더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수출액은요. 우리가 인구가 일본이 한 2.44배가 더 많습니다. 한 2.5배 가깝게 많아요. 그러니까 1인당 수출액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추월했습니다. 1.4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본 경제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이 환율의 마법이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요. 현대자동차가 3만 달러. 자기가 차를 만들어서 3만 달러에 수출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대 수출했을 때 현대자동차에 현대에 얼마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차를 3만 달러에 수출하고 있는데 1달러당 2,000원이 됐어. 환율이. 그럼 한 대 수출할 때 얼마가 들어와요? 2,000원 곱하기 3만 달러 해가지고 3만 해가지고 6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차를 팔았는데 3만 달러에 팔았는데 환율이 2배가 되면요. 2배가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생산량은 그냥 똑같은데 수출량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아베노믹스가 이 기업은 돈을 벌었는데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기업이 투자를 더 안 늘리는 이유는 생산량이 수출 물량이 더 안 늘었으니까. 근데 안 늘리는데 못하러 투자를 더 해요. 못하러 더 고용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착시인 거예요. 착시, 환율에 의한 착시. 환율에 의한 착시지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투자나 고용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 했죠. 산업 생산을 봐보세요. 산업 생산을 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요. 예? 지금 최근에 21년 4월달 수준이 91년도보다 더 낮잖아요. 더 낮아요. 아베가 집권하기 전인 금융위기 전보다 더 낮잖아요. 산업 생산 수준이요. 예?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되는 겁니다. 예?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월급을 봐보세요. 월급. 일본 사람들의 월급을 보게 되면요. 일본은 97년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베 집권하고 난 다음에 거의 정체 상태에 있고요. 이거 봐보세요. 풀타임 노동자가 변화가 없잖아요. 지난 30년, 97년 이후에요.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임금만 좀 올라갔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노동력을 많이 고용하는 분야가 파트타임 노동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타임은 좀 임금이 증가했어요. 근데 풀타임, 좋은 일자리는 변화가 없잖아요. 예? 소비도 잃어버린 20년인데 30년이 됐죠. 저기가 봐보세요. 2021년 2월 달에 소매 판매액 지수가 92년도보다 더 낮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소비도,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예? 이게 일본 경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우리 ETF라는 거 있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알죠. ETF라는 거예요. 예?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사들인 ETF입니다. ETF예요. 예? 전체 ETF에 2018년도 75%나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이런 나라는 일본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출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수출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 이게 뒤집어졌네요. 앞에 아까 배치된 게. 뭐냐면은, 이제, 아베가 경제 침략을 해왔잖아요. 아베가 수출 규제를 하면서요. 근데, 이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득을 많이 봤어요. 제가 2019년 뉴스공장과 다스베이다 나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이 더 피해가 증가할 거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맞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내셨던 논리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물건 안 팔겠다고 강짜 부리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둘째, 일본이 만드는 제품, 일본만이, 지구상에서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없어요. 그런 제품은 없어요. 선진국가들의 산업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쉽게 이해가 돼요. 선진국가는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예? 전체 생산 과정까지를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가의 산업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부품이나 소재들이 우리가 많이 의존을 해서 그렇지 오랫동안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도 그런 제품 다 만들 수 있다. 단지 뭐냐면 제조 과정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바꾸는 과정에서 좀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그거 대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출 규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요? 자급화, 우리 흔히 말해서 불화소는 자급화가 돼버렸고요. 레지스트는 수입 다변화, 다른 나라로 바꿔버리고, 예? 폴리이미드, 브라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그러니까는 외국 기업과 같이, 예? 합작으로 해가지고 하고 앉아 있고요.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밀려있는 분야가요, 부품 소재 산업이거든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이거든요.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야.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베한테 땡큐다. 또 하나 땡큐는 뭐냐면은, 일본한테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은, 적어도 그들이 갑자기 뒤통수를 쳤는데, 우리가 그걸 막아내기만 해도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막아내면은, 일본은 경제 규모 3위인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한테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열등감 같은 거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 벗어난다. 의식에 있어서 식민지성에서 벗어난다. 예? 자신감이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 지금 그러니까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자료로 제가 간 거고요. 자료로 간 거. 뒤에 이제니까는 아베가 경제 침략하고 난 이후에 상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아베가 왜 경제 침략했는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한국이 너무 우리가 턱 밑에까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야.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예요. 예? 더 크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헛다리 짚은 거죠. 자, 한번 봐보세요. 왜 아베가 그렇게 초조했냐면요. 2016년 말, 이건 1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1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요. 2019년 1분기가 아베가 2020년 1분기니까는 아니죠. 지금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1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요. 얼마가 됐습니까?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27%가 증가한 거야. 근데 일본은 한 10%뿐이 안 증가했어.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자료가 막 이상하게 돼버리겠네. 자, 아베가 경제 침략,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이렇게 엉켜있네요. 아베가 경제 침략하고 난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아주 만성적으로 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1965년에 그러니까 한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교를 맺은 이후에
2020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무역 누적 적자액이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 나라한테.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연 한 268억 달러 정도 1년에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한 5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지만은 한 200억 달러가 넘었었어요. 근데 아베가 침략하고 난 이후에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140억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일본이 수출 규제하면서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예? 나타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베가 경제 침략하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입 비중이 항상 두 자릿수였었습니다. 두 자릿수였었는데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예?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예? 수입을 다변화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특정 나라의 의존도를 그러니까 낮추는 것이 예?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일본의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일본이 나중에 또 이런 못된 짓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우리가 보복을 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 의존도가 낮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국내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풀면서 다급해진 건 누구냐? 일본 기업들이요. 일본 기업들이 주요 한국 고객들을 잃을까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생산 기지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하나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소부장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본의 경제 침략이 이게 자해행위였던 겁니다. 자해행위. 사실 아베가 경제 침략할 때는요. 초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겁먹고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하고 예? 잘못했다고 하고 무릎 꿇을 줄 알았던 거예요. 예? 토착 예구들이 안에서 막 공격하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견디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한국이 견딜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뭐냐면 일본의 그러니까 자해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면은 피해를 보면은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방향전환 못 합니다. 못 해요. 근데 방향전환 못 한다는 게 뭐냐면요. 첫 단추를 잘못 꼈단 말이에요.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단추를 다 풀고 다시 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요. 근데 방향전환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엇박자나는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지금 뭐냐면 일본은 잠깐 망할 수밖에 없죠. 자, 아베가 경제 침략을 전후해가지고 일본의 수출액 변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아베가 경제 침략에 들어왔을 때예요. 쫙 떨어지잖아요. 여기 그린 색깔 수직선은 코로나 재난 때고 코로나 재난 이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베가 경제 침략 전후에 일본 수출액이 쭉 줄어듭니다. 쭉 줄어들어요. 예? 그 다음에 아베가 경제 침략을 하고 난 전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성장률이 경제 침략하면서 성장률이 그때부터 이미 마이너스 행진을 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이후에 마이너스 행진한 게 아니라 일본은요 2019년 2019년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부터 사실상 3분기에 0.1이 나왔는데 저게 뭐냐면 그해 10월 달에 소비세를 인상합니다. 소비세를 인상을 하니까는 인상하기 전에 막 사재기 하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던 거예요. 근데 평탄하게 만들 추세선을 보게 되면은 이 3분기부터 그러니까 아베가 경제 침략한 게 7월 달이니까 7월 달이 3분기거든요. 3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GDP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있기 이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바로 그 자기들 자충수로 소비세를 인상하면서요. 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액 변화율을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한국은 한 11%가 증가했는데 일본은 1%뿐 증가 안 했어요.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이거를 기간별로 보게 되면은 아베가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이 수출 증가분이 더 낮았잖아요. 예? 마이너스 2.07%, 일본이 17.5%.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전돼 버렸죠. 문재인 정부에서 11%, 일본은 한 1%.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베의 이 초조감이요. 박근혜 정권 때는 성장률이 성장이 한 8.5%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22.1%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의 초조감으로 공격을 했는데 더 그러니까 일본에게 더 이 손실을 끼친 거예요. 손실을 끼친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 이게 지금 자료 배치가 막 이상하게 막 엉클어져 버렸네. 자, 이게 이제 이 자료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난 다음에 수출 규제 전과 후를 한번 봐보세요. 빨간색이 아베가 수출 규제하기 전입니다. 빨간색이 수출 규제하기 전인데 그때 한국은 수출액 증가율이 4.5% 증가했고 일본은 3.2%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격차가 한 1.3%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수출 규제를 하고 난 이후 봐보세요. 파란색 박스입니다. 파란색 박스를 보게 되면은 한국은 5.7%가 증가하고 일본은 0.6%가 증가해요.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예? 한국에도 타격을 입히겠다고 했는데 일본한테 더 타격이 된 거예요. 일본 수출액 증가율은 더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박스가 경제 침략하기 전에 격차예요. 맨 밑에 4.0%포인트. 경제 침략하고 있는 이후에는 6.1%포인트로 더 벌어졌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거를 빨리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첫 단추 잘못 낀 거를 방치하고 계속 단추를 끼게 되면은 계속 어긋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첫 단추를 다 풀러가지고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일본은. 예? 왜 못하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성장률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다는 얘기고요.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요. 왜 이게 생겼냐면은, 자,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성장이 나타난 것은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일본의 이 역성장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일본의 붕괴, 일본 시스템의 붕괴의 신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이라는 사회를 이해하려면요,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시스템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일본의 문화는 수치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뭐냐면 개인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정부에 순응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예? 정부 말을 잘 듣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정부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면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국민들이 잘 따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 20세기에 잘 나가던 시절에는 이 수치 문화가, 순응하는 문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게 나타났던 거예요. 긍정적으로요. 예? 그래서 일본인들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호평이 나오는 것도 모든 문화는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문화는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점이 빛을 발휘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리더십이 잘 작동하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할 때는 이게 국민이 잘 따라주면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딱 따라주면은 이거야말로 그냥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경우잖아요. 이게 20세기 일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매뉴얼 사회란 말이에요. 일본의 시스템은요. 매뉴얼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매뉴얼이 바로 뭡니까요? 일본은 뒤늦게 출발을 하면서 미국이나 서유럽 산업문명을 만든 나라들을 빨리 쫓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추월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배웠죠. 산업문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사회에다가 그러니까는 토착화시켰죠. 그걸 정확하게 산업문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게 바로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매뉴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산업문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지식체계냐면요.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정부가 그러니까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관료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료제가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료주의 사회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산업문명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이 뭐 대표적으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던 예? 확률상 거의 제로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재난 이것도 새로운 처음 현상이잖아요. 20세기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산업사회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처음 현상이 나타날 때는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되죠. 매뉴얼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매뉴얼이 작동을 안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뭐냐면 정부에 순응하는 이런 문화를 했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근데 정부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뭐 해야 되는데 일본 국민은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정부가 정치인들이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대로 움직이는 건 잘해도 협조하는 건 잘해더라도요.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국민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역할을 계속해서 그다음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아까 첫 단추 잘못 끼면서 빨리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첫 단추 잘못 낀 걸 계속 고집 부리다 보니까 일본이요. 지금 뭡니까? 수출 규제를 지금 취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취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합니까? 그거 취소하는 순간에 한국한테 우리가 졌다는 거를 이렇게 자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민당 정권 붕괴돼 버리죠. 예? 붕괴돼 버릴까요? 그러니까 이건 똥꼬치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본 기업하고 일본 국민한테 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본의 경제는 그러니까 약간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코로나 재난 이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된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부터요. 불안해지니까는 그 다음에 뭡니까?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왕좌왕 맥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는 아노미 상태에 빠지죠.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잘못 낀 첫 단추가 뭐였었습니까요? 한국이 성장을 하면서 과거의 한일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였었잖아요.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일본이 중간에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관계라는 게 말이 좋아서 뭐 협력 관계지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한국이 성장을 하고 부상을 하면서 또 한국은 또 뭐냐면 남북 관계도 풀어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거와 달리 일본하고 관계부터 먼저 좀 수평적인 관계로 재편성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21세기에 맞게끔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었습니까요?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피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그냥 힘으로 그냥 우리한테 그냥 그러니까 강요를 해가지고 그냥 누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게 일본의 수출 규제 저거잖아요. 정치 논리로 그러니까는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 기업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고, 근데 그걸 실패를 자인을 못해. 예? 실패 자인을 못하다 보니까 수출 규제를 지속을 해.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산업경제, 일본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약화되는 거죠. 주요 고객을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요? 우리가 2019년 7월 달부터 수출 규제를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예? 2020년 1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이것도 코로나가 새로운 처음이 또 거기다 딱 이제 이게 터진 거예요. 근데 매뉴얼 사회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성공하기 힘들죠. 왜? 매뉴얼이 없는 거니까. 매뉴얼이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한국처럼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스라든가 사스 이런 거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소위 K방역이 회자가 될 정도로
기술과 노하우가 뛰어난 기술과 노하우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조선징한테 저런 걸 우리가 의존하냐 에? 하면서 일본은 우월주의죠.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을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 PCR 검사라든가 우리나라의 방역 K방역으로 유명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도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다가 코로나 대응 실패한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매기고 있는 게 뭐냐?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뭐가 되냐면요. 올림픽 함정에 빠져버릴 겁니다. 올림픽 함정. 올림픽 함정이 뭐냐면요. 자, 올해 7월 달에 하계 올림픽을 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요? 이게 뭐예요? 원래 이거 작년에 하려는 거 연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올림픽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지금요. 올림픽을 지금 일본 국민들 중에 7, 8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올림픽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아세요? 지금부터 하계 올림픽 이후 6개월 이후에 내년도 2월 달에 내년 2월 달이면 얼마입니까? 2022년 2월 달. 우리 2018년 2월 달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그로부터 4년 후에 동계올림픽 2022년 어디서 하죠? 베이징. 북경에서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일본 동계올림픽 이후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올림픽 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못 해보세요. 국가 위신이 추락한다 이거죠. 중국은 하고 우리는 못하고 이런 비교가 되니까요.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역을 지금 그러니까 해결도 못하고 국가 역량이 그러니까 이게 추락했으니까요. 이렇게 방역이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 엉망진창이 된 상황 속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일본 국민들이.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냐? 첫 단추 잘못 낀 것을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방치하면서 그 속에서 뭐냐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뭡니까? 정치의 리더십. 아베라는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베 집단들이. 그 속에서 정치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정부의 역할이 그러니까 정부의 역량이 이게 추락하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일본의 원래 그 20대들 젊은 세대들이 20대들이에요. 우리가 사토리 세대라고 그러죠. 득도한 세대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들이 20대들이 굉장히 체념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냥 그런데 좋게 나쁘게 말하면 체념이죠. 이 젊은 사람들 갖고 있는 체념의 문화가 전체 연령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는 21세기에 안 맞는 즉 20세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정치지요. 근데 일본은 정치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소위 세습 정치잖아요. 일본은 2대 3대 내려오면서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용인해 준 거고. 용인해 준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가 그러니까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평상시 한 10여 년 전부터 하는 얘기가 일본은 제2의 메이지 유신이 없는 한 일본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그랬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제2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는 이런 체념이 이 체념이라는 사회적 바이러스가 이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불안해지면서 정부한테 말을 잘 듣고 수능을 했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무능력함을 보여줘.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지죠.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체념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사회의 동력이 그러니까는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결정타를 매긴 게 한국에 대해서 경제 침략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게 지금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 임계점을 맞이한 거예요. 예? 한국의 경제 침략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문제가 21세기의 새로운 처음 같은 게 막 등장을 하면서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익숙했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능력 부족을 한국에다가 혐한 감정으로 돌린 거죠. 예? 혐한 감정.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악수가 된 거죠. 악수가. 그게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예? 잘못 낀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정치인들이 그만큼 무능하다 보니까는 악수를 둔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나라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요. 그 상황 속에서 코비드19 재난이 또 새로운 처음에 또 등장한 거예요. 거기서 또 지금 한국에 대해서 경제 침략해가지고 지금 비틀 했는데 거기다 또 새로운 펀치가 또 한 번 날라온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갈팡질팡. 지금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말 그대로. 일본에서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못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는 이런 게 있고 특히 서구 사회 같은 경우 개인주의 문화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부가 자기 역량이 굉장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죠.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죠. 일본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방역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방역이 지금 이렇게 망가진 상태 속에서 2분기 성장률도 낮을 가능성 별로 안 보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경제 침략에 대한 효과는 보지도 못하고 일본 기업들이 탈출을 하고 앉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이거를 우리가 정상복구해야 되는데 정상복구를 못하는 거야. 왜? 자기들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일본의 정치 리더십이 이렇게 망가져.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혐한 감정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힘당이나 조선일 보이고 하듯이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거는요. 그런 건 오래 갈 수가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일본은 더 이상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전쟁은 게임이 끝났다 하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단지 일본은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망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집단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 사고가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예?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제가 2019년도 아베가 침략해둘 때도 그런 얘기 했죠. 또 하나 땡큐 하면서 아베한테 땡큐를 보내면서 뭘 가지고 그랬습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고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그러니까 묶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묶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묶일 수가 없잖아요. 일본하고 우리가 한국이 그러니까 같이 동맹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핑계거리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아베 정권은 일본의 아베 세력들은 저 수출 규제를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좀 일본이 저렇게 우리를 저렇게 안보상으로 협력할 수 없다는 소위 말해서 그거를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핑계를 대면서 일본하고 거리를 두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본하고 거리 두기를요. 소위 말해서 한미일 그러니까 체제를 우리가 한미일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남북 간의 협력은 우리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갈수록 지금 일본과의 격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추격을 한 상태고요. 추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제가 볼 때는요. 왜?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실체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알던 20세기에 알던 정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지난 한 20년 동안 적게는 10년 동안 겪으면서 정부라는 게 자기들의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자기들의 문화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정치판이 바뀔 가능성 거의 없죠. 예, 일본은 대한 세력이 없습니다. 대한 세력이 없어요. 일본은 언론이 그렇다고 해서 견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본은 정치적인 후진성 때문에 결국은 일본 시스템이, 정치적인 후진성은요, 일본 정부의 무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일본 정부의 무능력은 일본 시스템의 파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 시스템의 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하나만 더 보게 되면요. 자, 아베노믹스가 뭐였었습니까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버티기예요. 그런데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요. 2019년 말 대비 올해 3월달까지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이 141조 엔입니다. 141조 엔이요. 빨간 박스 안에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찍었는데 GDP는 21조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1조 엔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학에서는요. 재정을 투입하고 시장이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재정을 투입하고 통화당국에서 돈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돈을 이렇게 엄청 찍어가지고 그동안에 한 562조 엔 찍어가지고 한 35조 엔 증가시키는 걸 견뎠는데 이 방식조차도 더 이상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141조 엔을 찍었는데 소득은 20조 엔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 거기다가 국가 채무가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국가 채무가 엄청 증가해도 GDP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자, 경제에서 재정 투입도 하고 돈도 찍어내고 그랬는데 경제가 안 살아나. 그럼 남은 수단이 뭐가 있죠? 없어요. 민간 부분은 체념 상태에 있고, 이번에 1분기에 일본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수출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가. 예? 그러니까 민간 부분도 안 살아나고 정부는 동원할 거 다 동원했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고 오히려 꺼지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은 어떠냐? 한국이 요새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예? 근데 더 잘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뭐냐면 민주주의와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우리 최근에 미얀마 사태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5.18 했었잖아요. 5.18 광주 민주항쟁을 자기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삼아가지고 미얀마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금 이 희망을 놓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에 대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미얀마는요. 미얀마는 한국에 대한 이만큼 우리는 민주주의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데 파노라마라는 여기에 특집 기사가 3월 말에 뭘 실렸습니까? 한국이 일본을 그러니까 제치고 소프트 강국으로 부상했다.
예? 소프트 강국으로. 예? 그렇잖아요. 소프트 강국이잖아요. 소프트 파워에 지금 문화를 수출하는. 예? 그래서 거기서 다른 게 뭐냐, BTS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뭡니까? 영화제, 미국 영화제에서도, 예? 우리가 거기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데미상에서 아카데미를 2년 연속 그러니까 수상한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민주주의와 문화를 수출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규모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사실 진짜 선진국은 뭐냐면 이런 민주주의나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인 거잖아요. 백범 선생이 꿈꿨던 백범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 죽산 조범암 선생이 꿈꿨던 민주주의 강국, 예?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진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미제, 일제,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의상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화장품 좋아하고 그랬듯이요. 그렇게 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부의 적폐, 내부의 토착애구들, 내부의 소위 말해서 특권층 카르텔, 이것만 내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전과 후가 엄청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 내부의 문제가 국민들 굉장히 지금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가적인 위상이 우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요, 국민들이 우리가 후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뒤로 돌아가는 거는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주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홍보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피아 정찰을 알게 되고, 검찰은 무조건 알게 되고, 언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게 되고, 모르면은 당해요. 과거 80년대, 90년대 몰라서 그렇게 당한 건데, 이제는 아시잖아요. 예? 촛불 시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알면은 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환율이 어떤 분이 왜 환율이 안 떨어지나요? 그러는데, 환율이 우리가 가는 거는요, 이런 게 있으면, 지난번에 한번 화폐 주권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것만큼요, 외환 보유액을 비례해서 축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대만하고 제가 비교를 했잖아요. 과거에 화폐 주권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 설명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일본은 관리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은 굉장히 향상됐고 변해가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G7에 초청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요. 예?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G7에서 제일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가 지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 마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를 그러니까 적폐가 뭐가 적폐인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것도 잘 몰랐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요. 그렇죠? 근데 알게 되면은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용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민주당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성 비판, 예?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비판할 것도 격려성 비판을 하면서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열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민주당하고 국힘당은요, 그래도 천지 차이입니다. 예? 야당은 저는 기본적으로 부패 세력이라고 봐요. 부패 세력입니다. 예? 부패 세력하고 예? 민주당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도 집단적으로는 적어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죠. 주인공은 촛불 시민입니다. 주인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하도록 예? 우리한테 또 소중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뭐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장관 예? 등등 해가지고 소중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국힘당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그런 점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역사는 있잖아요. 국민이 아는 한에 있어서는 후퇴는 안 일어납니다. 후퇴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평생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가 서로가 의지하면서 함께 갑시다. 그리고 저는 항상 선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일에 있어서는 선두에 서겠습니다. 자, 촛불시민 오늘도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늦게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다가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강의 내용이 좀 길지만은 이걸 잘라서 다시 올리니까는 좀 주변에다 많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예.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수구 언론들이 어떻게 하려니까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 야당이 어떻게 이것을 증폭시키고, 예? 얼마나 사기질을 치는 일을 했고, 일본은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은 게임은 끝났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일본은 관리 대상이다. 이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늦은 밤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